자, 플라즈미드 DNA는 세균의 염색체 DNA는 딱 세포 일생에서 딱 한 번만 복제가 된다고 됐는데,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여러 번 복제할 수가 있다고 했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이유는 DNA 복제를 하려면 일단 이렇게 닫혀져 있는 자기들끼리 DNA 이중 사슬이 서로 꽉 물고서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특정한 부위를 가고 가서 야 니들 잠시만요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띄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띄어내는데 이렇게 여는데 필요한 어떤 이 메커니즘 머신들이 이 염색체 DNA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그것이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플라즈미드는 그게 여러 번 한 번 하고 또 열고 또 열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게 그렇다라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진하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뭐 서로 단백질끼리 서로 왔다 갔다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 본진에 묻었던 단백질이 이 플라즈미드에 와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플라즈미드 DNA가 잠시만요 하고 마치 그 자기 본가 갔다 왔다가 다시 자기 자취방 다시 가는 것처럼 주말에 본가 갔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다시 나와서 자기 자취방으로 가는 거와 비슷하게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자기 본가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바리바리 싸주시잖아 이것저것 갖다 가서 먹어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거를 같이 또 있는 DNA를 불쑥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서로 정보를 소통을 합니다. 유전 정보 자체는 뭐 그러니까 유전자가 염색체 DNA에 있는 유전자가 똑같은 카피가 플라즈미드 DNA에 있는 건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들을 서로 각각 별개로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희한하게도 이 플라즈미드 안에는 요 항생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집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참 희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염색체 구조와 기능 중에서 염색질의 응축.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 웬 선행학습을 하고 이러지? 이 질문은 이거 완전히 선행학습에 의해서 나온 질문인데 뭘까? 왜 하더라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내용인데 지난 시간 내용의 질문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왔을까? 뭘까 도대체? 불가사의해. 예. 미리 알고 선행학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또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던 학생이 그냥 미리 그냥 강의 자료만 보고서 이렇게 전달해서 야, 이것 좀 써내라고. 그건지. 어쨌든 참 희한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 세 개 정도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다. 아니면 워낙 관심이 있어서 이 일반 생물학에 워낙 열정과 관심이 있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는구나. 좋은 현상이지, 그럼. 자, 염색체 구조와 기능 중에서 염색질. 이거 뭐 염색질,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염색질이 뭔지. 근데 염색질이란 거는 진핵세포는 염색체가 이렇게 막 똘똘똘똘 이렇게 막 응축이 돼 있다가 풀려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그 구조가. 그 응축이 얼마나 이 DNA들이 뭉쳐 있느냐, 응축이 쫙 이렇게 밀도게 응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느슨하게 풀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들의 요 발현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단단하게 동여맨 뚜뚜뚜뚜 어디 갔니?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워낙 열어놓은 게 많아서. 아까 있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DNA라고 하면 DNA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여매어져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해요. 근데 이 똑같은 염색체가 이걸 풀어가지고서 실 왁 풀어서 옮겨서 이렇게 막 개판 오븐전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염색질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염색체 DNA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엄밀하게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있다가 염색질의 형태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주로 근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렇게 완전히 응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할 때는 아주 짧은 기간,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막,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는 염색체 형상. 그 유명한 염색체 이 형상이 사실은 볼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말고 대부분의 세포 분열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기에는 이런 형태로 그냥 완전히 개판 오븐전으로 헝클어져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염색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걸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단단하게 해놓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흘러놓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염색질이라고 하는 형태가 0 아니면 1처럼 이런 디지털로 돼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날로그처럼 이 정도가 염색질의 응축 정도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도가 다르.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 발현의 형태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응축이 되어 있는 염색체라고 하면은 이 안으로 진입이 불가하잖아. 어떤 유전자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효소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읽어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염색체로 있는 형태는 왜 그럴까? 이사 가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짐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박스 안에다 단단하게 탁 막고 포장해버리잖아. 그런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유전자 발현이 되게 하려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효소들이 들어가서 막 일을 벌려야 되니까 응축을 풀어줘야죠, 여기를. 그래서 이 풀어주는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상태로 있을 때에도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조금 이걸 타이트하게 매놓고 그럼 그 지역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잘 못 일어나지.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좀 내가 너무 심했나?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이쪽 동네에다가 유전자 발현을 좀 이렇게 키워주려고 그러면 이쪽 지역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게 이제 염색체의 응축 정도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오픈되는 개수가 이제 제한이 되지? 내가 윈도우를 너무 많이 열어놔서 그런가? 희한하네.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 염색체가 풀렸다 감겼다 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다는 얘기야 이거. 소름 돋는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는 얘기야 이걸. 그럼 나가 하산해. 왜 들어왔어 수업을. 그래서 맞아요. 염색체가 이렇게 풀렸다 감겼다 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염색체 구조가 어떻게 바뀌면 유전자가 잘 발현되거나 억제되나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꽉 감기면 유전자 발현이 닫히고 풀으면 유전자 발현이 올라가고.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 일을 하려는 효소들이 진입,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주 심오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불철주야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도대체 DNA는 동일한데 세포마다 이게 다르다는 이 후성 유전자 조절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뭐 대학원 수준의 질문인데 이거를 세상에 갑자기 던져버리다니. 어디 딴 데서 여러분들 과외해? 일반 생물학 과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른 일반 생물학 시간 비슷한 생물학 수업 듣는 거 있어요?
다르게? 어쨌든 이것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후성유전학 기억을 되돌리려면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형질이 변하는 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의 형질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질에 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유전 DNA의 그 형질에 해당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당연히 달라야지. 그게 바로 멘델의 고전적인 유전학 개념이거든. 이게 다른 이유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달라서 그런 거야. 맞아. 그런 줄 알고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똑같아. 이게 뭐지?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그런 이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과학자들을 놀랍게 한 것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인종 간의 서로 다른 유전자 변이. 인종 간은 다른, 뭐 백인, 흑인, 황인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대표하는 어떤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당연히 다르겠지 생각하고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어떤 인종적인 어떤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전적 변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누가 봐도 다르잖아. 애들은.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고도 형질이 달라지는 게 후성 유전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멘델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게 왜 그러냐? 유전자 발현 차이를 예를 들어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유전자지만 내가 이것을 많이 만들면 그것을 조금 만드는 것보다 발현이 이제 형질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집결이 돼서 이렇게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그런데 그걸 이 원인이 뭐냐 하고 조사를 해보면 염기 서열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다만 얼마나 누가 많이 만들냐 적게 만드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얘기지. 그게 발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염색질의 어떤 특정 세포마다 어떤 그러한 특정 구간을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세포에서는 쉽게 얘기를 합시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위치하는 그 부위를 유전자의 응축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거지. 그럼 적혈구에서는 헤모글로빈 유전자 RNA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적혈구가 아닌 다른 세포에서는 그 히모글로빈이 있는 유전자 그 지역을 완전히 똘똘똘똘똘 동요매가지고 응축을 시켜놔. 그러면 얘네들은 도저히 만들어질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럼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거기서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지금 비유를 든 것이지만 그래서 이 기작이 사실 작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근데 훨씬 더 궁금한 건 이런 질문을 왜 바로 이 시점에서 하게 됐을까? 가 너무 신기한 거지.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네이키드 DNA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발현될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그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균의 DNA를 네이키드 DNA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들도 뭔가가 있어. 그들도 뭔가가 있어서 최소한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단백질들이 거기에 결합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속옷은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DNA라고 이렇게 딱 로고를 만들었길래 내가 요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크라이오 유행 같은 고해상도 영상기술 발달의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사회 일상생활에서 어떤 규범에 따라서 언제든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어쩌다가 보면 어떤 민감한 어떤 개인 정보가 이런 것에 의해서 훨씬 까발려질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야 이 해상도가 바로 뒤에요.
아까 얘기한 그 크라이엠의 고해상도를 구현할 때 이 D, 이게 바로 해상도로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GFP를 특정 단백질과 융합할 때 기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주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기다 융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단백질 자체가 원래 융합이 되지 않았던 원래의 오리지널 단백질의 그 기능을 100% 수행하리라고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경험상으로 계속 해보니까 항상 거의 대부분이 GFP를 여기다 달아놔도 원래 그 단백질 기능과 똑같은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얘가 고양이인데 왜 쥐를 그려놨나 싶어서. 이건 고양이잖아. 발광 고양이지. 톰앤제리의 톰 아니야, 얘는. 아니, 얘가 제리인가? 그래서 좀 따져보려고, 띄워봤어요. 발광 고양이지. 쥐가 아니라. 아니, 이것도 방금 오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왔다 간 것처럼 이 질문을 지난 시간에 던져놨단 말이야. 신기하게도. 극광 선생님이 이제 세포막 구조가 어떻게 기여하나요? 구조가 좀 달라서 그거 많이 기여한다고 했다. 이건 뭐 신기할 일이 있어요, 이거 참. 분열을 할 때 방추사는 일종의 끈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허리를 동여매는 밧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방추사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체세포 분열을 할 때도 요 둘이 분리가 돼야 되잖아. 자매 염색 분체가 한쪽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야 이 두 세포가 나눠지면서 세포와 염색이 분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요 배꼽 부분에 방추사가 로프처럼 척커덕 붙어가지고서 이 둘을 끌어당겨서 얘네 둘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둘이 한쪽으로만 가고 이쪽은 완전히 빈 껍질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다운 증후군처럼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염색 수가 하나가 더 있잖아. 그게 이래서 생긴 거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분리가 되는데 안 가고 같이 따라가가지고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 염색체 하나 더 있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아주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이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염색체가 21번 염색체가 아주 조그만 염색체 유전자 거기에 존재하는 유전자 개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잘 생존을 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졌어. 두 개 창을 다 떼어놔도 한 창만 열리게 되는 희한한.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챕터는 진핵세포에 관해서 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금 전까지 봤던 원핵세포에 비해서 특징이 뭐냐면 일단 크기가 커졌고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표면적이 감소하는 그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피를 해당하는 감싸는 표면적 자체가 비율적으로 더 적어진 거죠. 그럼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표면적을 사이에 두고 물질 소통, 뭐냐면 물질의 이 트래픽이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또 새로운 막을 장착을 해서 전체적인 표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세포 소기관에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전부 막으로 둘러싸이게 된 이유로서 그들이 안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막으로 작용을 해주면서 표면적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한 그 내부에서는 너는 특별하게 이것을 전담을 하는 특정한 기능을
담당해라 하는, 그것을 이제 구획화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중간고사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세포 소기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이렇게 명칭을 전부 딱딱딱 파악을 하고 그 기능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외운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서의 생명과학 그런 측면에서 뭐 일말에 1년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그런 것을 이 강의 시간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권장하지 않는 뭐 트렌드라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포 소기관 누군가가 세포 소기관 하나하나에 일단 관심을 보이고 나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관심이 많아. 난 미토콘드리아만을 따로 특별하게 분리를 해서 얘네들만 연구를 하고 싶어. 얘네들만 모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어떤 차등 원심 분리라는 그런 기법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원심 분리를 이렇게 전체 예를 들어서 혈액에서 모든 것을 전부 분리를 해서 원심 분리를 돌린다고 칩시다. 혈액 세포에서. 그럼 이들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만 따로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 원심 분리를 하는 요 원심 분리하는 튜브 안에 매질을 그냥 단순한 물로 채우면 얘네들이 전부 다 밑에 가라앉겠지. 그러나 요 매질 자체가 조금 끈적끈적한 늪지대 같은 그런 매질이라면 이 무게 밀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위치하는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쯤 되는 요 중간쯤 되는 이 친구들은 여기에 자기들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얘네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정제한 후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은 차등 원심 분리라는 이러한 이제 기법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정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소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포소기관들이 진핵세포에. 그런데 그 중에서 막이 2개가 있는 세포소기관들은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막이 2개, 이중막. 원래 인지질, 요 세포막은 원래 자체가 인지질인데 이중층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인지질 이중층이 2개가 있는 게 바로 이중막이라는 얘기야. 이미 우리가 봤듯이 미토콘드리아의 엽록체 이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내부 공생 이론에서도 봤듯이 외막과 내막이 따로 있는 이중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핵을 만들고 있는 핵막 자체도 역시 또 이중막이야. 그런데 핵막은 이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중막입니다.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요들의 이중막은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인 성분이 달랐잖아. 외막은 예를 들어서 고세균의 그것이었는데 내막은 세균의 그것과 화학적으로 성분이 비슷했는데 이 핵막은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담요 한 장이 깔려 있는데 이걸 2겹으로 접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외막과 내막의 성분이 100% 동일한 다만 이것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막을 만드는 것이 핵막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런 이중막이 아니라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이에요. 이름들이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소포체 둘 다 같은 계통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골지체, 리소솜, 그 다음에 페록시솜, 무슨 액포, 그 다음에 또 수성소원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세포 소기관들의 이름들인데, 주요. 근데 여기에 왜 내가 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을 2개 서로 다른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단톡방을 만들었어. 거기에 끼지 못하는 다른 세포 소기관들이 이쪽에 패널이 되고 이들이 수행하는 특별한 기능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제일 처음 볼 예정입니다. 얘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특별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을 세포 바깥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들을 하는데 이들이 특이적으로 전부 필요하게 돼서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모으고 나머지 거기에 끼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부럽게 부럽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친구들은 바깥으로 다른 패널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따가 보면 이따가든 아니면 다음 주든 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자, 염색질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염색질. 핵질이라는 얘기는 국물. 염색질은 건더기. 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피를 봤을 때, 하나의 핵의 내용물을 하나의 국이라고 봤을 때, 국물과 건더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핵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액체 상태의 국물이고, 얘는 건더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염색질은 뭐야? 염색체와 무엇이 달라를 아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염색질은 간기 염색체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를 해줘 마라. 할까 말까. 그래도 상식인데 하자. 세포 주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세포의 일생을 얘기하는 것을 세포 주기라고 해요. 셀 사이클 용어로.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한 일생 동안, 한 세포는 한 일생을 어떻게 마감합니까? 두 개의 세포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한 세포는 그 세포의 일생을 마감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한 세포의 한 평생을 추적을 하면 그 과정을 우리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태어나서 분리할 때까지 그 주기를 보통 파이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 세포에서, 그러니까 그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피어리어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요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이것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과정 동안에서 요 과정을 마침으로 해서 이 세포가 드디어 두 개의 새로운 세포로 탄생이 되는 요 기간, 요것을 분열기. 요 분열기를 세분하면 요것이 이 세포 분열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해갖고 염색체들이 분열되는 그 기간이 바로 세포의 분열기야. 이 분열기를 거치면 이 하나의 세포는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돼서 하나의 세포 주기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열기 말고, 그러니까 분열기 말고 또 하나의 기간을 S기라고 지칭을 하는데, 분열기의 정반대인 대척점에 있는 S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무엇이 일어날 것 같아요? S. 무엇을 뜻할까? S. S. synthesis. 합성. 무엇을 합성한다는 얘기? 여기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 세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포 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어디일까요? 분열기야. 왜냐하면 이거를 함으로써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분열기만큼이나 중요한, 분열기와 거의 부등호라니, 이퀄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 어딜까요? 바로 DNA 복제 기간입니다. S주기.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수행이 돼야 똑같이 양쪽으로 나눠줄 DNA가 증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블이. 그래서 사실 세포의 입장에서는 분열기와 S기라고 하는 이 두 기간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야? G1, G2라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G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무엇을 뜻한 G, 갭을 뜻한다, 갭. G1은 이 세포가 S기를 잘 수행하기 위한 S기에 특화된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 그럼 G2는 뭘까요?
S기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완수가 돼서 DNA가 아무 결함 없이 복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돼? 실제로 분열을 준비해야 되지. 그 분열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세포 주기의 이 구분인데 분열기를 뺀 나머지 이 부위 전체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염색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 간기의 염색체라고 얘기했잖아. 염색질이 간기. 이동안에는 우리의 염색체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풀어 헤쳐진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응축이 되지 않은 그러한 형태의 염색체를 우리는 염색질, 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언급하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염색체, 이런 식으로 되는 전형적인 염색체 모양, 완전히 응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염색체 모양은 오로지 이 분열기 동안만 관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왜? 짐 싸야 되니까. 나머지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다는 그런 형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기의 염색체다. 그럼 염색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염색체와 뭐가 달라? 응축도가 매우 낮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응축도는 누가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하는 거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희한한 친구들이 있어. 뉴클레오솜은 뭐야? 기본 단위야. 염색체를 이렇게 만드는 기본 단위인데 그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데 히스톤 단백질이 DNA를 돌돌 말면 그게 하나가 뉴클레오솜이 되는 거야. 그래? 그림으로 보여줘봐. 알았어. 자, 여기 이런 라면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염색질이야. 얘를 염색체로 만들려면 이 뉴클레오솜이란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하나의 회색 동그란 구슬처럼 보이는 얘가 한 뉴클레오솜이에요. 뉴클레오솜을 이루는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원래 히스톤 단백질은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 여기 들어가서 하나의 큰 동그란 회색 구슬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히스톤 단백질을 중간을 DNA가 2번 반 감아.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의 뉴클레오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의 이 DNA 염색질은 풀어 헤쳐져 있을 때에도 이렇게 기본 단위가 히스톤과 그 위를 2번 반 감긴 DNA가 기본 단위로 이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염색질의 구성 단위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을 염색질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이렇게도 쪼였다가 이렇게도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각각의 뉴클레오솜 사이를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 아니면 좁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응축도 됐다가 풀어 헤쳐졌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거리를 자기들이 조절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렇게 그러면 응축이 되는 거고 에이 풀어 하면 응축이 덜 된 염색질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1차원상으로 이렇게 늘렸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3차원상으로 이걸 이렇게 쪼였다가 늘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이게 아주 극심해서 뻥 안 치고 진짜 뻥 안 치고 이게 세포라면 이 크기의 백팩이 세포라면 핵도 아니고 세포라면 여기서 이게 사람 세포 하나의 사람 세포라면 여기서 우리의 염색체 있는 DNA를 염색질의 형태로 전부 꺼내가지고 한 줄로 쭉 연결한다면 이 길이가 어디까지 뻗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기서 저기 카페까지? 여기서 한 100km는 가요. 이 사이즈로. 100km. 거의.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86km를 쭉 올라가요. 나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그 손 따라가면 집에 가, 그냥. 그래서 그 정도, 아니, 그걸 다시 끌어 당겨가지고서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거를 얘네들이 아까 그 뉴클리어 섬이 그것을 수행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좀 몇 가지 화학적인 변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메틸기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아세틸기를 붙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후성 유전학을 공부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거는 우리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핵안을 보면은 조금 혹시 궁금해할까봐 그냥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안 궁금하겠지만, 핵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핵이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핵안에 훨씬 더 진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진하게 염색이 되는 어떤 작은 부위가 있어. 요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뉴클리우스가 아니라 뉴클리올러스라고 해서 아주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인데, 그것을 한국말로 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진하게 염색이 되는 거야? 거기에 리보솜을 만드는 RNA들이 거기에 밀집이 돼 있어, 거기. 그래가지고서 거기가 염색처럼 되게 촘촘하게 그 리보솜 유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거기서 심지어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심지어 부품, 요 리보솜을 조립하는 부품까지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소단위와 소단위체들은 일부를 부분 조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포 밖으로 보내면 세포 밖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이제 소단위체, 작은 단위체가, 소단위체, 큰 단위체가 서로 결합을 해서 완성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 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단백질 리보솜 조립하려면은 세포 밖에서 단백질들을 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DNA를 이제 전사를 하면은 그 RNA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만들어진 RNA를 밖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또 DNA 합성을 하려면, 또는 RNA 합성을 하려면 세포 바깥에서 그 재료가 되는 뉴클리오티드들을 수입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핵막을 사이에 두고 물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교환이 돼야 되는데, 핵막이라는 것은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여기. 더더군다나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은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떻습니까? 친수성이에요, 소수성이에요? 전부. 뉴클리오티드, 단백질, 다 친수성이야. 그러면 핵막을 그냥 스르르 뚫고 왔다 갔다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봤던 그 수송 단백질들이 질비하게 각각을 전담하기 위한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이 핵막에도 질비하게 깔려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런데 세포막은, 그러니까 세포막을 제가 그래서 알몬드 초콜릿에 비유를 했잖아. 우리 세포막은 그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쫙 초콜릿처럼 깔려 있으면 거기에다가 알몬드처럼 이들이 수송 단백질들이 마구 박혀 있는 이유가 그 물질들을 각각 전담을 해서 특별하게 수송을 할 수 있기 위한 수송 단백질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핵막은 같은 방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알몬드 초콜릿이 아니라 밀크 초콜릿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민자. 뭐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그 물질들을 수송을 하지? 물질 수송? 구멍이 뚫려 있어, 그냥. 그 핵막에 뚫려 있는 구멍을 우리는 핵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구멍만 뻥뻥뻥뻥뻥뻥뻥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서 아무나 대잔치 왔다 갔다 하라고. 일종의 개구멍이지, 그게? 사이즈만 맞으면 들어가,
근데 지금 언급한 물질 중에서는 그 핵공을 못 들어가는 사이즈로 난 덩치가 너무 크네. 이거 못 들어가.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도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마치 지하철의 푸시맨처럼 도우미들이 옆에서 이들을 땡겼다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훨씬 특별한 수송 단백질이 전담하는 것이 아닌 그냥 범용 구멍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핵공의 구조가 여기 만화처럼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근데 핵막은 딱 5분만 더 하자. 핵막은 염색체 내에서 핵막은 그런 식으로 이게 물질 소통을 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플러스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중요한 핵 안에 있는 염색체들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들의 안정적인 위치를 우리는 염색체 영역이라고, 염색체 영역이 있다니. 마치 지하철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지하철의 한 칸이야. 여러분들이 염색체야, 전부. 여러분들의 염색체는 지하철 안에서 서 있으면서, 앉아있지 않아요. 서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아야 돼. 특정한 위치에 있으면서. 손잡이를 잡고 어디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염색체들을 염색체 위치, 염색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체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게 해주려면 이 핵막의 바로 밑에 있는 천장에 어떤 손잡이들이 달려있는 거지. 단백질들이 그래서 그것을 염색체가 잡고 이렇게 잘 위치를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진에서 이게 우리의 사람의 핵에 있는 염색체들을 다른 색깔의 각각의 염색체를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염색을 한 것인데 섞이지 않고 전부 서로 고유한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질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이래야 돼? 이거 혹시 섞이면 뭐 큰일 남? 왜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뭐 특별한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야 여기가? 하고 그게 좀 섞어봐 한번. 섞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래서 섞어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로증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프로조리아 허치슨 길포드 프로조리아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 빨리 늙어버리는 병인데 이런 사람들 좀 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20세 되기 전에 전부 다 죽습니다. 16세 이 아가씨가 16세 나이인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20세 좀 지나자마자 곧 죽어. 왜냐하면 신체 나이가 90이 되니까 이 정도 상태. 왜 이렇게 이런 뜨악한 끔찍한 병이 생기는 걸까? 이거 별거 아니야. 핵막 구조가 붕괴가 돼가지고서 손잡이가 사라진 거야. 염색체들이 잡고 있어 손잡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염색체들이 자기 위치를 고정을 못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조로증을 겪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세포의 핵막, 동그랗죠? 조로증 환자의 핵막입니다. 완전히 붕괴가 됐지? 이게? 그것 때문에 원래 있던 염색체 위치가, 이런 염색체들 위치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비슷한 일을 딴 데서도 우리는 발견을 해요. 어떤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원래 있던 이 특정한 염색체가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걸 흔히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심각한 면역 결핍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나타나는 현상. 왜 그러냐 하는 얘기죠. 왜 염색체의 위치가 변하면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각각의 염색체마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되고 유전자 발현이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끝나라는 게 이미 프로그램이 딱 돼 있거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 지역이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아까 얘기한 그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조절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왔더니 없네.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활성화, 발현 시퀀스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가지고서 아주 심각한
일이 초래가 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손잡이 하나 사라져가지고 저런 큰 재앙을 얻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